한국은행은 이때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인하해야 된다 쪽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언제 금리 내릴 거냐 이게 관심사인데 한국은행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극심하게 보겠죠. 유럽 받았고 캐나다 받았다. 미국 전에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부동산까지 살짝 들여다볼게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박사님 오셨는데 장이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 근데 지금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사실 경제적으로 밀접하다기보다 사이즈나 이들의 움직임이 한국은행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잖아요. G7 가운데 첫 번째로 금리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도 우리가 모두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됐다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ECB는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 전망 올리고 성장률 전망도 올렸단 말이에요. 성장률하고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금리는 왜 내리는 거야? 이게 좀 알쏭달쏭한데 양국의 입장이 좀 다릅니까? 그렇죠. 예,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가 뭐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도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미국 올릴 때 신속하게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랑 너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선행지표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거기는 미국이랑 달리 집세 물가를 안 넣으니까 미국도 사실 집세 물가 그것만 안 넣었으면 이미 물가 안정인 나라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 물가 지표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여기는 적정금리 레벨보다 자기가 높은 게 아닌가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불황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했다 그러지만 그 뭐 0.2%, 0.3%인데 이 정도로 성장률을 낮게 유지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인플레의 위협이 그렇게 큰가? 그러면 이제 적정금리, 균형금리라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금리 접근을 이제 저희들은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고 실업률이랑 인플레를 함께 살펴서 실업률이랑 인플레를 둘 다 이제 가중치를 줘서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게 몇 %면 적정인지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미국은 대략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4.7 정도 4.7 정도, 4.8 정도가 적정으로 보여지고 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한 3% 정도까지는 떨어뜨려야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은 부담은 있지만 뭐랄까 이제 좀 미국보다 우리 경제 상황은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서 좀 낮춰놓자 보험적 인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물가 생각하다가 경기 질식하기 직전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중앙은행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 정도 이제 판을 깔아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완전히 물가 그 인플레 파이팅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근데 글러브 벗고 있잖아.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때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인하해야 된다 쪽이죠. 미국이 근데 안 움직였잖아요. 미국 전에 한국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미국 중앙은행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은행이고요. 진짜요? 예, 우리나라는 과거 역대 2020년 뭐 이전부터 쭉 한 20여 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럽중앙은행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랑 우리나라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나라 은행 모두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고 미국은 이제 반대로 실업 파이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은행들의 기본적인 노선이 유럽이나 한국은 좀 하이퍼 인플레 전쟁 세계저전 이런 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공포들 때문에 좀 인플레를 쌓으려는 은행이라면 미국은 또 디플레이션 1930년대 대공황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긴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은행들마다 서로 성향이 전혀 다른 그런 은행이고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을 따라가는 2011년에도 그랬고요. 그때 미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해서 동결하고 있을 때 한국이 그 유럽중앙은행 따라서 금리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번에 거기가 적정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거니까 네. 우리도 지금 적정금리 레벨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적어도 올해 연내 2차례는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라서 일단 임박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보다 한국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당위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수출 잘 되는데 무슨 위기냐? 홍 박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 이 가계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준 따라 다 다른데 그냥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 신용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말이 이제 한 90%까지 갔습니다. 와. GDP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높았죠. 왜냐하면 그 카드 위기 때가 50%요. 야.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거의 한 2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그때 카드 사태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LG 500만 카드 그래서 넘어가고. 예, 500만 신용불량자가 그러니까요. 났던. 이제 그때가 너무 가팔랐던 거가 문제라면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곧 70%를 깰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계 부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그 방향이 위가 아래보단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비례해서 또 신용에 대한 접근성도 올라가죠.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네.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아니 뭐 또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적으로 봐도 비싸니까 어떡하겠어요. 가게가 빚을 져야지. 그리고 그 빚도 늘리라고 정부에서 특례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 불과 4년 3년 만에 이 정도 15%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인 거고 부동산 미분양이 늘고 미분양 늘다 보니 금융권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도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전체 연체율이 올라오고 더 나가서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가는 한계 가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할지 좀 지켜보겠는데 이제서야 그것의 의미를 알겠어요. 제가 한국은행 출입도 꽤 오래 했는데 한국은행 들어가면 현판에 나무에 큰 조각칼로 그거 새긴 보셨군요. 물가 안정 한자로 엄청 크게 써놨거든요. 그 약간 문화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판. 안에 들어가시면 또 전두환 대통령의 그 그렇죠. 일필휘지 그분 성격 나오는 글씨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이 기관의 존립의 이유구나. 이거 다시 맞습니다.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더 벌어져요. 그리고 유로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제법 떨어졌던데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로 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식, 통화 가치, 또 채권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채권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자산, 그 국채를 주로 투자를 하는 자산이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 금리가 인하되면 한국 정부가 발행할 국채 금리는 앞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전에 발행됐던 고금리 채권의 인기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3%다, 2.5%다 그러면 이전에 발행된 4%짜리 채권의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채권 좋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환율이 이제 좀 우리가 어려운 게 걱정되죠. 왜냐하면 뭐 FMC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 FMC에서 정말 너무나 이 정책이 저는 이제 점도표의 수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인데 이제 3번이나 할게요라고 했던 걸 이제 1번이나 2번으로 이제 확 줄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거기서 질문 있어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B컷도 있잖아요. 1번, 2번 내리는데 한 번에 0.5 시원하게 내릴게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그 90년대 같을 것 같다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 목돈 연구소 와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미국의 걱정은 버블이지 네. 경기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실업률을 타겟팅하는 나라인데 실업률이 이게 저기 외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 이민자가 매년 300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노동시장은 훨씬 더 지금 뜨겁고 좋은 상황에서 뭐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이런 거 보면 20만 명대 초반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한 지 30년 넘었는데 처음 보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밖에 있는 숫자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노동시장에서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인하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적정금리 레벨이 몇 %인데 지금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시원하게 비컷 해줄 것 같지는 저는 않다.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상업용 부동산도 이 주택 가격에 후행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분양도 안 되고 사무실 공실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거기 부엌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니까요. 예, 기왕 콘도로 지어놓은 이제 걸.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빅컷은 어떨 때 나오냐면 방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지만 이 그 신용카드 위기나 또는 금융기관 위기 같은 또는 코로나 위기 같은 외부 충격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컨트롤 불가능하다. 우리는 레고랜드. 네. 그런 일 생길 때 빅컷이지, 이렇게 경제가 그냥 예측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저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야금야금 네. 야금야금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미국 연준은 그러면은 9월설에 우리가 힘을 좀 실어도 될까요? 네, 9월을 저도 기대하는데 올해 저는 한 차례라고 보는 쪽이니까. 올해 딱 한 번 0.25%포인트요? 예, 저는 선거 전에 하는 것도 용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건 어떨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배심원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최근 보면 바이든하고 그 양자 간의 지지율 격차가 3에서 1로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연준도? 정말 우리 박연배 앵커님 제가 올해 뵙는 거가 벌써 웃으실 때 그날 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웃었던 이유가 네. 예, 저도 파월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감정 1도 없을 거라는 쪽에 저도 한 표지만, 그렇죠. 파월 의장님이 또 근데 내년에 임기 말이에요. 굳이. 그 존경받는 연준 의장, 코로나를 극복한 연준 의장으로 떠나고 싶지. 그 그린스펀 골 나는 건 그린스펀 의장이 나갈 때 그렇게 멋있게 나간 다음에 두고두고 욕먹는 거 보면 무리하지 않을 거다. 무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는 하면 차라리 12월 FMC에서 예, 이제 내년을 생각하며 다음 차기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인하해 주는 정도. 대선 끝나고 정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예, 때. 저라면 차라리 7월에 인하하지 9월엔 인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임박해서 움직일 때 부담이 있겠죠. 예, 11월 초에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직전에 금리를 인하해 준다. 저는 연준 의장이면 못할 것 같아서 한 번인데 한 번이 7월 아니면 12월이다 쪽입니다. 저는. 근데 일각에서는 6월설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6월이라고 지금 못할 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금리라는 게 지금 균형금리 입장에서 따져보자면 미국에서 4.7에서 5 사이라고 보면 이미 높잖아요. 하단 기준으로도 상단 기준으로도 높으니까 6월에도 못 내릴 거 없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6월은 어때요? 가능성이? 엔비디아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때문에. 예, 저 뭐 3조 달러, 2조 달러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그 뭐 한 달 보름 만에 아무튼 1조 달러가 늘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연준 의장님들은 그 지역 연준 의장님들이 전부 의장님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가 주식 예. 불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린스펀 의장 때처럼 IT 법을 또 강제로 터트리는 그 선거 앞두고 그때 특히 부시랑 고어가 붙었던 그 선거 앞두고 금리를 그렇게 인상해서 저 사람 공화당원이다 소리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시냐?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누군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님 입장에서 적정금리는 4.75 같은데 그럼 2번 인하는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를 좀 보일 테니 보이기 전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제발 좀 시장 조정 좀 받아라. 조금 시무룩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5월에 좀 사실 분위기는 처음에 안 좋았다가 네. 이 TSMC랑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다들 우리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베팅하고 있잖아요. 2주 전에 저도 와서 저는 그 말 야. 절대 안 믿거든요. 세린메이.
에이 그거 네, 그거 코로나 뭐 때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기된 지 오래됐는데. 네. 코로나 때 5월에 팔았으면 그 일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월별 징크스는 있을 수 있다. 여름장이 약하다 정도는 동의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한 약세장은 10월에 늘 출연했는데 10월에 샀다가 사자마자 폭락하면 그 일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보면 우리는 제가 전번에 한번 와서 살짝 팁을 드렸지만 주도주 거 끼기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안달복달하지 말자. 좀 EOP 마진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단이 65% 62%까지 오는 걸 제가 이런 숫자는 이코노미스트 31년 하면서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면 누구나 여길 뛰어들 거고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그렇죠. 누구나 뛰어들다 보면 결국 버블이 생기는데 그 버블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 영업이익단이 좀 깨진다. 그때 조심해야지. 아직 깨지지도 않고 그냥 다들 뛰어온다 그러지만 엔비디아를 아무도 못 쫓아가고 특히 저 앨런 머스크조차 엔비디아 칩 사겠다고 네. 40억 불을 지르네 50억 불을 지르네 내가 그러는 4조 거 원어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기도 전부 이걸 대체할 만한 딴 데 좀 개발을 기다리지만 당장 이 경쟁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거 쫓아가려면 엔비디아 칩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바심 이런 게 버블을 만드는 거지만 아직은 이익이 받쳐주는 뭐 PER 40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계속 내려와요.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데 PER이 내려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회사고요.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회사가 독주할 때는 무섭지 않다. 근데 제2의 엔비디아다. 제3의 엔비디아다. 이러고 이 회사보다 이게 더 낫고 미래는 여기 있어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에이 끝나가는구나. 유사품의 출현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옐로우 칩들이 간다. 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좀 점 들어보는 회사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전부 나도 간다 이러는 거가 나올 때가 무섭지. 저 독주할 때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다. 결론이 그렇게 되네요. 혹시 엔비디아 기를 좀 죽이려고 반독점 조사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죠. 좀 근데 이제 저걸 반독점을 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네. 왜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팔 때랑 달리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남이 실력이 없는 거지. 내가 어쩌다 보니 공부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요? 왜 그런 거죠. 옛날 구글이 반독점이네 뭐네 굉장히 유럽에서도 했던 게 구글 검색이 아니지. 지금 이런 시절이 올 줄 몰랐죠. 그때는. 그렇죠. 재민이 안 쓰잖아요. 저도 딴 거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잘 나간다. 엔비디아 걱정, 미국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걱정이 돼요. 오늘도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올라가고 뭐 조정 받았다고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쓰고 있는데 그 생태계에 묶여있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날아갑니다만 삼성전자는 HBM 테스트 하고 있다. 12단 우리가 납품한다. 계획은 밝혔는데 장 초반에 한 1% 오를까 말까 하다가 지금 상승폭이 한 0.1, 0.2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죠. 삼성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렛대의 슬픔이죠. 지렛대. 네, 밟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가격 인하를 종용하기 위해 그렇죠.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젠슨 왕이 가지고 있는 양손에 쥔 떡이죠. SK 하이닉스만 키워주면 옛날 애플이 삼성한테 그때 이제 사이 나빠지게 됐던 것들도 그런 거잖아요. 너무 경쟁자를 키워주거나 잠재적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독점적인 어떤 공급자들을 키워주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결국 2010년을 전후에 삼성 애플이 그렇게 긴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자를 적절히 키워줘야 되는데 경쟁자를 적절히 키워줘야 되는 분야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지금 TSMC 점유율이 이대로 80%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그 소송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 뒤후 폭풍으로 딴 데를 너무 또 키워주고 이런 거가 항상 이쪽 업계의 진리예요. 슈퍼을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너무 좋은 거 알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빼고 간다? 음. 너무 무서운 선택이다. 그리고 양산에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죠. 그러면. 그렇죠. TSMC 지진 났을 때 세상이 다 떨었잖아요. 어떻게 되냐? 뭐 한국이 수혜 본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 희망과 전망은 좀 달라져야죠. 우리는 돈을 거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희망 회로를 돌려요? 거기 지금 어떻게 해본들 지금 소용이 없는 구간까지 가게 된 이유가 또 다른 모든 지금 아마 ADM 이제 그 오리지널 디자인하는 하우스들이 TSMC 견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를 때 있을 뿐.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한 10초 남았는데 삼성 이미 투자하신 분들 못 빠져나온 분들 어떡합니까? 버텨야죠. 버티고. 여기는 괜찮다니까. 다만 탄력이 약하다. 그지? 시장은 네. 올해 좋은 시장이라니까요. 좋은 시장인데 예, 주도주가 아닐 뿐인 거죠. 요게 좀 어떻게 견뎌야 될지 하여튼 여름까지 좀 지켜봐요. 그럼. 저는 삼성을 믿습니다. 근데 네. SK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인내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